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민원련의 미디어 탈곡기 189화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민원련의 김원경 사무처장이고요. 미디어 탈곡기의 이장입니다. 네, 저는 부녀회장 배나은 활동가입니다. 네, 청년회장 이봉 활동가입니다. 우리 아빠는 슈퍼맨이에요. 종편 막말 패널들도 퇴출시켰고요. 보도지침 책도 만들었고요. KBS, MBC 적폐의 사진도 퇴출시켰고요. 언론교육도 하고요. 매일매일 방송과 신문을 감시해요. 너희 아버지 뭐 하시는데? 민원연 후원해요. 언론을 정상화시키는 확실한 길. 한 달에 10,000원 민원연 후원으로 가능합니다. 여러분, 날씨가 어떻습니까? 저는 그나마 차를 타고 너무 추워서요. 걸어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지금 어제 오늘 이틀 동안 다 차에 시동이 안 걸려가지고 정말 꽝꽝 얼어있는 그런 상태에서 겨우겨우 시동을 걸고 지금 또 다시 왔어요. 근데 차에서 내려서 잠깐 걸어오는데도 막 뼈까지 지금 막 시린 것 같아요. 네, 너무 추워요. 저는 날씨가 너무 추우니까 거북목 증상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이게 날씨가 추우면 걸어 다닐 때 자꾸 이렇게 파고들려 그러잖아요. 네, 옷 속, 네. 목도리나 옷 속으로. 네. 그러니까 계속 요 며칠 계속 이렇게 숙이고 다녔더니 목이 너무 아파요. 나는 에브리데이 그 증상이기 때문에. 이게 원래 안 그랬는데 요 며칠 너무 그랬나 봐요. 갑자기 오늘 아침에 목이 너무 아프죠. 그래서 수시로 이렇게 으쓱 계속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 좀 내리거든요. 강제로. 아, 죽겠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올 겨울에 감기 한 번도 안 걸렸었는데 실제로 감기라는 건 걸리지 않았었거든요. 조금 으실으실해도. 근데 막 지금은 약간 콧물도 나고 이제 걸려야 하나? 이 정도 되면 막 이런 생각이 지금 몸에서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그래서 그래도 어찌됐든 오늘 목요일이잖아요. 오늘 내일만 또 버티면 물론 저는 토요일 날도 또 일이 있어요. 그래서 짜증이 좀 나긴 하지만 어찌됐든 일주일에 3일을 잘 넘겼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 좀 신나게 방송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미디어 스크랩부터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스크랩은 오늘도 YTN 전문가 이봉 활동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무슨 YTN이 고유명사처럼 네. 매일 첫 소식으로 나가고 있는데 YTN 사태와 관련해서 바로 어제입니다. 24일 기자회견이 하나 있었어요. 무려 227명의 네, 사회 각계 열심히 조직했죠. 네, 역시 민원연이 열심히 했다고 그러네요. 사회 각계의 대표 및 사회 원로 여러분들 227명이 최남수 YTN 사장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네. 역시 사퇴 촉구 공동 선언문도 발표를 했습니다. MBC에 이어 곧 KBS도 정상화될 전망이다. YTN이 당당하게 방송 정상화 대열에 합류할 수 있도록 최남수 사태와 방송 적폐 청산을 위해 공동선언 참여자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 2018년 1월 24일 연면 참여자 일동. 이 자리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는데 백규환 선생님, 백규환 통일문제연구소 소장님, YTN부터 쪽잼이라 큰소리 치는 그런 것을 알아봐야겠습니다. 명진 스님, 문규현 신부. YTN의 돌발 영상 좀 빨리 보고 싶습니다. 그걸 보면서 통쾌했고 또 권력에 대한 풍자와 비판 속에서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민주주의화되가는데 큰 기여를 했던 돌발 영상 하루 빨리 YTN에서 다시 보고 싶은 심정이고요. 그렇습니다. 이명박근혜의 적폐의 적폐, YTN의 최남수 사장의 청산 없이 언론 미래가 없습니다. 권영길 선생님도 오셨고 언론의 보도 태도를 보면서 참담함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227명이니까 성함을 다 말씀드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각계에서 오셨습니다. 공동선언문 내용은 역시
그 적폐 권력의 언론 장악으로 10년 동안 고통받아온 YTN이 정상화 길목에서 멈춰섰다. 최남수 YTN 사장이 미래 발전을 위한 노사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기 때문이다. YTN 구성원들은 최 사장이 준공영방송인 YTN 사장이 되기에는 부적절한 전력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루빨리 YTN을 정상화하자는 의지를 모아 합의를 결단했지만 최 사장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합의를 깨트렸고 뭐 이외에 트위터를 통한 성희롱 이런 혐의요? 혐의는 아니고 이런 어떤 과거. 논란들도 그의 과거가 들통난 거죠. 논란도 컸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 찬양글 이런 것도 문제가 됐다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이 자리에 이제 박진수 YTN 지부장도 참석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회 각계 원로들에게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하루빨리 정상을 해서 좋은 보도로 시민들께 보답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YTN 구성원들은 일단 오늘부터 연가투쟁에 지금 돌입한 상태거든요. 만약에 1월 31일까지 최남수 사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2월 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남수 사장이 이 기자회견 이후에 또 자기는 잘못 없다고 입장을 냈거든요. 그래서 이런 태도로 볼 때는 총파업이 기정사실화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최남수 사장 얘기가 나와서 제가 한 가지 소식을 더 전해드릴 텐데 최남수 사장이 몸담았던 머니투데이가 대주주인 네 머니투데이 그룹이 이제 대주주인 유시스 많은 분들이 아시죠? 통신사라서 유시스도 지금 이제 쟁의행위에 돌입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대주주인 머니투데이 그룹 그리고 유시스 경영진이 포괄임금제 등등 임금 부문에서 노사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래서 쟁의행위를 선포하고 유시스도 이제 그렇죠. 파업까지 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쟁의행위에 돌입을 하니까 쟁의행위 찬성률이 무려 94%나 나왔대요. 그래서 쟁의권 행사 절차는 이미 마친 겁니다. 왜냐하면 노사 단협을 했는데 단협이 깨졌고 다 깨지는 순간 쟁의권이 확보되니까 그리고 투표까지 거쳤으니까 이제 법적인 절차를 다 마쳤다 이거죠. 네, 그래서 임금 단체 협상 관련해서 투쟁에 돌입하기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이제 최남수 사장과 관련된 회사들은 전부 정말 결단이 나고 있네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분이 좀 이 머니투데이 그룹에서 이제 머니투데이 몸담던 시절에 무노조 경영을 선언한 것도 꽤 이 YTN 사장 되기 전부터 좀 논란이 컸었죠. 예, 그 박진수 지부장이 페이스북에다가 우리 보고서 있잖아요. 봉우 씨가 쓴 그 상주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다. 노무현 대통령. 네, 이거를 가지고 박근혜 부역 적폐 세력들과 최남수가 사퇴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속한 정상화 아니 간절한 YTN 정상화를 소망합니다라고 하면서 저희 보고서를 링크를 걸어주셨어요. 어쩐지 이게 엄청 많이 너무 많이 봤길래 제가 도대체 왜 그러나 했더니 공유를 해주셨군요. 네. 그리고 어젯밤에는 밤이 깊어간다. 우리 후배들에게 또 무거운 짐을 주었다고 생각하니 슬프다. 해직자가 돌아올 때만 해도 상식이 승리하고 우리도 개혁도 청산도 그로 인한 혁신도 이루어질 줄 알았다. 내가 너무 순진했다. 이렇게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 건너편 MBC가 부럽다. 이렇게 아이고. 쓰셨어요. 네. 이렇게 써놨어요. MBC의 웅장한 건물은 부럽지 않은데 건물 안에서 개혁을 위해 청산하고 보도국을 살리고자 하는 몸부림이 정말 부럽다. 하지만 어쩌겠는가. 다시 가봐야지. 이라고 쓰셨어요. 그래서 노종면 기자도 계속 이제 너무 부끄럽다 이런 상황이 그런 글을 막 이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빨리 해결하고 어찌됐든 간에 다시 정상적인 보도가 나올 때까지 우리가 압박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2월 1일 총파업이라고 하니까 총파업 전에 좀 결정을 내리셨으면 좋겠다. 걔 구질구질하고 막 험한 꼴 보지 마시고 지금도 충분히 험한 꼴 봤으니 빨리 결단을 최남수 사장이 내리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저희가 계속 이렇게 힘든 소식, 안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아주 좋은 소식이 있는데 이거를 전달을 못 드렸었어요. 네, 미루고 하다가 이건 이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어서 이제서야 소식을 전달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어디 소식이냐면요. TBS 소식입니다. 네, TBS에 무슨 좋은 소식이 있느냐. 프리랜서에 대한 직접 고용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사람들이 뭐 그렇군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프리랜서들이 몇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을 고용하려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요. TBS의 약간 독특한 구조에 대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TBS는 우리들이 보통 라디오나 TV를 통해서 이제 뭐 컨텐츠를 들을 때는 시사 프로그램을 이렇게 재밌게 하는 곳으로 알려져 있죠. 네. 그래서 이곳이 그냥 방송사다 뭐 그냥 그렇게만 느끼시는데 여기가 서울시 산하 사업소예요. 그래서 뭔가 방송사다운 인력 구조가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는요 임기제 공무원, 계약직, 파견 용역, 프리랜서 같은 비정규 인력들이 대다수예요. 네, 그래서 보면은요 소수의 어떤 일반직 공무원을 제외하면요 방송 제작 인력이 한 420명 정도 되는데요. 이 중에서 150명이 임기제 공무원이고요, 180명이 프리랜서고요, 100명이 파견 용역 노동자예요. 거의 대다수네요, 진짜. 그러면 네, 이 중에서 한 280명 정도 되는 이 프리랜서 파견 계약직 노동자들은요, 뭘 하냐? 상시 지속 업무에 종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매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작은 이 사람들이 네.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듣는 그 방송을 이분들이 매일 제작을 한다. 예. 근데 이분들은 어떤 조건으로 근무를 하느냐? 임금, 근로조건, 사회안전망 적용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별을 받고 있다. 네. 그리고 고용안전 당연히 적용이 안 되고 있죠. 네, 보장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분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어떤 처우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서 노조를 결성했습니다. 지난 19일 날 정식으로 노조를 출범했고요. 이런 프리랜서 분들이 다 이렇게 힘을 모아서 출범을 했는데 그 결과 그분들이 이제 힘을 모아서 이렇게 한 결과 서울시 측에서 이제 반응을 보입니다. 서울시가 고용한 이 TBS 고통방송이 프리랜서 파견 용역 노동자 직접 고용하겠다라는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이죠. 그 대상은요, PD, 기자, 교통 리포터, 작가 259명.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방송 용역 그 제작자들의 정말 거의 상당수라고 할 수 있죠. 네. 일단 그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직접 고용 계약직으로 전환을 합니다. 네. 그다음에 절차를 거쳐서 단계적으로 정규직화를 하겠다라는 방침인 거예요. 지금은 아예 직접 고용도 안 돼 있는 형태라는 의미인 거죠. 그렇죠. 지금. 네. 그래서 총 전체 인력의 한 90% 정도를 비정규직으로 운영해왔는데 이걸 개선하겠다. 네. 네, 라는 방침인 것이죠. 반가운 소식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 소식 자체는 기쁘면서도 참 슬픈 마음이 드는 게 여태까지 이런 상황이었다는 게 좀 슬프고, 네, 이거를 우리가 몰랐다는 것.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사실 몰랐거든요. 90%가 프리랜서였다는 거를 그걸 몰랐다는 게 사실 좀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무지 많다는 것만 네, 알고 있었죠. 그냥 방송사에는 프리랜서가 많지. 워낙 많으니까. 라는 정도의 감각만 있었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처지에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게 좀 안타깝고, 왜 몰랐을까 생각해 보면 역시 이런 방송을 만드는 방송사들이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다른 방송사들도 사실 비정규직 굉장히 많은데. 네, 그렇죠. TBS는 좀 특별하게 이제 공무원 조직이잖아요. 서울시 산하 기구라서. 기구라서. 그러니까 예전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갔던 건데 이제 그 회사를 따로 만들어서 채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 직접 고용을 위해서 네. 여러 가지 법적 절차가 필요한데 재단을 하나 만든다 그러죠. 네. 재단을 통해서 일단 직접 고용의 형태를 가져가고 네. 그다음에 차근차근 정규직화까지 하겠다. 이런 보관입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말 하면은 너무 우리가 또 막 너무 띄워준다고 또 누가 그러겠지만은 저는 우리의 정치 행위가 이렇게 세상을 바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 박원순 시장 때문에 되는 일의 일환이잖아요. 서울시가 나섰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 쌓여있던 문제였는데, 그리고 박 시장도 사실 지금 재임이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좀 그나마 생긴 것이다. 지금 된 지 오래됐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다가 이게 이제서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울시는 대한민국 최초로 방송국의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합니다. TBS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은 정규직화합니다. 정찬현 사장이 어제 발표하는데 굉장히 자기 스스로 막 감동해가지고 자기 목소리가 막 이렇게 약간 떨리더라고요. 이게 이런 굉장한 의미가 있다. 우리가 엄청난 의미가 있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는 방송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다 억울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런 일의 시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더 차별 없고 더 정의롭고 더 노동권을 존중하는 그런 방송사로 가는 그 첫걸음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다른 여러 가지 갑질 문제가 정말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계속 정치를 우리가 잘 감시하고 또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 의사를 밝히고 하다 보면 그런 날이 오겠지라고 그렇게 좀 더 빠르게 그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올해는 아무튼 이번에 올해 최고의 화두가 아무래도 방송계에서는 그거 아닐까 싶습니다. 뭐 다른 정권으로부터의 감시 이런 거 이제 사라지고 그거 말고 오히려 이 주제가 훨씬 더 핫하고 빨리 개선해야 될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근데 서울시 발표에 대해서 그 언론노조 TBS 지부 그리고 노조 방송작가 지부 쪽에서 보인 반응이 좀 눈에 띄는데요. 방송작가 지부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6.13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서울시와 시의회 구성에 정치적 변화가 있더라도 단계적 정규직화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 이게 참 걱정이죠. 이거를 만약에, 사실 제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만에 하나 이제 서울시에 이른바 정권 교체가 이뤄져 버리면 그렇죠. 돈 받고 기사 쓴 언론 2 해가지고 통일부 환경 공동주최 행사 기사인데 1억 2천만 원이었다라는 그런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신문사가 이제 구독료를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광고용 기사 그리고 기사형 광고 등으로 변형을 거치면서 지금 계속 협찬과 후원 등으로 돈을 벌어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 헷갈리시죠? 기사형 광고. 기사형 광고는 아니 이런 용어 자체가 존재한다는 게 기사형 광고는 우리가 말한 신천지 보도 그게 기사형 광고죠. 그럼 광고용 기사는 뭐냐? 광고같이 생겼지만 사실은 기사라는 거지. 그게 바로 지금 말하는 협찬 보도들인 거예요. 좀 되게 근데 우리 느낌에는 기사형 광고가 더 나빠요? 광고형 기사가 더 나빠요? 무슨 말인지를 일단 저는 기사형 광고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광고형 기사. 둘 다 어쨌든 광고 아니에요? 나도 광고형 기사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기사형 광고는 기사 형식을 차용했지만 광고잖아요. 그래서 광고의 느낌을 주는데 광고형 기사는요. 협찬을 받은 다음에 기사를 써버린 거예요. 진짜 돈 받고 쓴 기사인 거지. 제가 거꾸로 이해하고 있었군요. 네. 그러니까 균형 이해가 일단 힘들어요. 용어를 바꿔야 돼요. 너무 어려워. 광고형 기사가 더 나쁜 걸로. 그리고 기사형 광고는 제가 며칠 전에 말씀드렸지만 최소한 기사형 광고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기사형 광고에 대한 규칙이 있고 그것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제재는 받지 않지만 증거는 남는다. 그러니까 뭘 잘못했다는 그 기록은 남는다. 그런데 광고형 기사는 완전히 음지에서 지금 행해지고 있는 것이라서 더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2016년 10월 19일에요. 중림동 한국경제신문 그 다사돌에서 통일부 29초 영화제라는 시상식이 열렸대요. 이거는 통일부하고 한경이 공동 주최한 영화제였는데요. 이것과 관련돼서 221편이 출품됐고 그다음에 이걸 가지고 기사 4건을 한경에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한경 보도 4건에 대해서 사실은 1억 2천만 원을 주고 요청한 기사였대요. 통일부.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러면 한경은 도대체 뭘 한 거야? 자기네들의 행사잖아요. 공동 주최한 행사잖아요. 그런데 그 공동 주최한 행사에 관련 기사 4건 정도도 돈을 안 받고 쓰는 게 당연하잖아. 자기네 공동 주최 기사니까. 그런데 심지어 그거를 통일부로부터 1억 2천만 원을 받고 기사 4건을 실어줬다는 거죠. 이거 기사 캡처 사진을 보면요. 역시나 우리가 늘 말하지만 완전히 멀쩡한 기사로 네, 완전히 그냥 기사예요. 광고라고 진짜 1%도 의심할 수 없다. 네. 예, 그렇죠. 자, 그리고 이 자료에 따르면 통일부는 이 대가로 그 기사 돈을 줬고 한경 기사 어디에도 돈을 받았다는 내용은 당연히 나와 있지 않고 제목 밑에 조그만 글씨로 한경 통일부 공동 주최라고 써 있기는 해요. 그러니까 이 행사가 이렇게 통일부 한경 공동 주최 행사였다. 29초 영화제라는 것이 그렇게 써 있긴 하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 주최니까 기사를 썼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돈 1억 2천을 받고 기사를 썼다고는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내용인 거죠. 그리고 통일부는 다음 날인 2016년 10월 21일 조선일보에 통일문화주간 2016이라는 광고를 게재를 했는데요. 홍 장관이 한경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을 그대로 가져다가 썼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통일부는 광고료로 1,100만 원, 한경에 지급했던 돈의 10분의 1도 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또 그 미디어오늘 기사에서는 문제로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부가 한경에
이번에 돈을 준 것은 사실상 광고 이상의 효과를 기대해서 한마디로 뭔가 선심성, 그러니까 매수하기 위한 돈을 준 거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광고비가 아니라는 거죠. 기사 4건에 1억 2천은 너무 세잖아요. 너무 센데 심지어는 조선일보의 기사를 게재할 때 광고를 게재하는데도 1,100만 원밖에 안 줬는데 왜 한경한테는 4건에 1억 2천을 줬을까? 이건 한마디로 그 광고 효과 이상의 어떤 한경을 매수하려는 평소에 이런 태도가 아니냐라는 취지의 기사예요. 그리고 농림부도 2번에 걸쳐서 2천만 원을 집행을 했는데요. 농림부 같은 경우에도 한경에다가 마찬가지로 기사를 써달라고 하고 돈을 2천만 원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사례가 지금 워낙 많아서요. 국방부, 농림부, 뭐 통일부, 노동부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정부가, 그러니까 정책 부서가 돈 없으면 기사를 못 쓰는, 기사가 이제 관련 보도가 안 나오는 거의 그런 상황에 빠져버린 거죠. 근데 이게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의 행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정부가 적극적으로 자기가 좋은 정책을 만들어서 그걸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한다면 보도자료 정상적으로 써주고 그냥 알리면 기자가 알아서 써야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자가 보도자료가 나왔는데도 돈 안 주면 안 써. 그리고 언론사는 버티고 앉아있고, 그리고 그 홍보 담당자들은 맨날 돈 안 주시면 나는 보도 나가게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틈새에서 재미 보는 사람들은 광고 대행업자들이에요. 이거를 실제로 국방부가 집행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턴키로 해서 대행사한테 주거든요. 그 지저분한 짓은 그 대행사가 다 해요. 흥정하고 이런 거는. 그리고 그냥 국방부는 그 대행사한테 한꺼번에 10억 올해 네가 우리 광고 대행해줘. 이러면 걔네가 가서 막 이렇게 언론사한테 내가 얼마 주면 기사 몇 개 써줄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 턴키 방식이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는 아주 좋은 방식이에요. 이게 처음에 문제가 됐을 때 정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나 아니면 이 돈을 집행한 해당 기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통일부 같이. 거기에 이제 문제제기가 처음에 됐을 때 그 정부의 입장은 너무 시크해요. 아니 우리가 법대로 광고 회사에 광고비를 주고 광고했는데 뭔 잘못이야? 문제가 있으면 걔네가 잘못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게 마치 하청업체들이 그러니까 근로자 고용할 때 하청업체가 잘못이 모든 그쪽으로 쏠리는 것처럼 원청 기업은 관련이 없다고 하고 그 똑같은 방식. 근데 저희가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한 게 이명박 정부 중간서부터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적폐 중에 하나예요. 새로운 좀 흐름이고. 그래서 기사를 다 매수하고 있는 이 문제를 사실 이것 때문에 보수 신문들이 더 보수화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정부 부처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서 그동안에 굉장히 어떻게 한 몸이 돼버린 거죠. 그런 어떤 정부기관과 박근혜 이명박 정부와. 근데 이거를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개선하려고 하지 않으면 똑같은 행태로 계속 관리하기 시작하면요 큰일 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그렇게 유착이 돼 있으면 정권이 바뀌면 또 이번에 문재인 정부하고 유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유착해야 되는데 할지 안 할지 그건 내가 모를 일이고 그거는 모르겠죠. 근데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돈이 더 중요하니까. 왜냐하면 그런 보도는 그냥 써달라는 대로 써줄 수도 있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런 행사 보도는 딱히 그렇게 정치적인 정치색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다른 평소에 이렇게 관리를 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기자들을.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많이 주잖아. 그러니까 평소에 우리를 많이 비판하지 말아줘. 이런 식으로 이명박 박근혜가 보수 신문을 그렇게 길들여 왔던 거죠. 근데 이 방식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변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부 입장에서 진짜 버리기 싫은 카드겠네요. 근데 이제 이 턴키 방식이라는 게 말씀드린 대로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언론 문제가 커진 데에는 역시 또 이명박 정부의 어떤 많은 일을 했다 진짜. 상황만 한 게 아니라는 거죠. 가지각색으로 다 한 겁니다. 목적이 정말 대단하다. 베나베나 쇼를 할 건데요. 나쁜 보도 스크랩 하기 전에 잠깐 블랙리스트 그거 하기 전에 잠깐 다른 이슈로 베나베나 쇼를 먼저 열겠습니다. 이걸 아직 보고서 내지는 않은 건데 이번 것도 보고서 보고 짧은 겁니다. 한 건의 이슈인데요. 베나베나 쇼! 네. 이거 다 아시는 이슈예요. KBS 고대영 사장 해임 대청안 의결 관련 건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좀 보도들이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고 있었는데
요걸로 퀴즈를 내면은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겠다. 뭐지? 네, 싶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우선 요거를 보도 안 한 매체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안 한 매체? 네. KBS. KBS지. 봉우 씨, KBS. 잠깐만. 잠깐만. 예. 맞췄다. KBS. 맞췄다고 생각해? 저는 SBS 갑니다. SBS? 아우, 둘 다 틀렸어요. 네. KBS 했어요. 단신도 아니에요. 오, 대박. SBS도 했습니다. 네. 잠깐만. 그럼 어디가 안 했지? 채널 A? MBN. MBN. 뭐가 맞춘 거 같은 거죠? 맞췄어요. 야, 좀 편집하세요, 편집. 몇 번에 걸쳐서 맞춘 거야. 이게 드러내면 되나요? 쏙 이렇게 드러내면 되나요? 네. KBS 고대영 사장 해임 대청안 의결 관련 건인데요. 요거를 보도 안 한 매체가 딱 한 군데 있습니다. MBN. 맞췄어요. 자, 그러면 단신 처리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단신? 네. 저 죄송한데 멈췄나요? TV조선. 채널 A. 둘 다 틀렸나 보다 또. 채널 A가 맞아요. 이것도 드러내세요. 나 이번 거 좀 하나 맞췄으면 좋겠다. 맞췄어요, 저. 속상해. MBN 맞췄어요, MBN.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예. 무려 3건의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도 있습니다. MBC. 예. JTBC. TV조선. 뭐야? 뭐야? 또 좋게 보도했을 거라 생각했네. 나쁘게 보도했네. 할 게 있나? 네, 안타깝습니다. 방송 장악인데 저들이 보기에는. 어떻게 3건을 했느냐? 일단 해임 대청안이 의결됐다는 거 스트레이트 한 건. 두 번째 다음 날 보도입니다. 이희노의 입장 받아쓰기. 그 다음에 신동국 앵커의 시선. 거기서 터졌겠네. 네, 제목은 공영방송 사장 이거고요. 거기서 이제 포텐을 터뜨립니다. 그 시선에서 터뜨렸겠네요. 네, 그런 내용이었고요. 여러분들 맞춘 게 없네요. 네. 역시 저의 예상이 맞았고요. 네, 오늘도 제가 이긴 듯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MBC 정상화 이후에 선택지가 너무 많아져서 더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MBN이 중간중간에 자꾸 이상해진다고. TV조선. 이게 예전보다 난이도가 훨씬 높아졌어요. 치고 있고. 네, 그래서 좀 확실히 어려울 거라는 예상은 했습니다. 진짜 하나도 아쉽네요. 네네네. 제가 하나 맞췄습니다. 네.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네. 네. 한때 방송 모니터를 했던 이번 활동가에 다 까먹었어요. 네, 너무나 안타까운. 이제 너무 이제 시대가 바뀌었나 봐. 이제 너무 자극적인 이번가 하던 시대와는 이제 방송이 달라졌나 봐. 자극적인 그런 종편 이슈에 매몰돼서. 저 현송월 이슈가 너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나쁜 보도 스크랩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걸로 관련 보도들 지금 많이 나오는 거 느끼실 겁니다. 요즘에 원세훈 재판 어쩌고 하는 보도들 많이 나오는 거 보실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얼마 전에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어마어마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 대법원 추가조사위가 애초에 하려고 했던 조사가 뭐였냐면 저희가 매번 말씀드렸던 판사 블랙리스트 관련 조사였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이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계속 불거지니까 그러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다 털어보자 이래서 조사를 해본 거죠. 근데 아주 놀라운 다른 건들이 막 끌려 나온 거야.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건져 나온 놀라운 그 건수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청와대가 재판에 개입했던 흔적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판사 블랙리스트가 있냐 없냐 가지고 계속 얘기했는데 리스트가 있었어. 사실상 있는 것으로. 아니라 그러는데 있었어. 블랙리스트는 아닌 것 같아라고 하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블랙리스트라고 말하면 안 된대. 그냥 그래서 리스트는 있다 일단. 블랙인지는 몰라. 이게 무슨 홍길동도 아니고 블랙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부르지 못하는. 네, 그래서 한번 이게 어떤 내용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먼저 그 재판 개입은 뭐냐? 원세훈 전 국정원장 관련된 건이었습니다. 이게
그 문건 내용 이름이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판결 선고 관련 각계 동향 문건이라고 합니다. 근데 무슨 그 내용이었냐면요. 2015년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그 원전 국정원장의 재판을 전후해서 청와대 민정 라인에 담당 판사들과 그 동향을 보고하고 민감한 내용들의 정보 의견을 교환했던 내용이 담겨 있는 문건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근데 너무 이상합니다. 청와대가 먼저 법원행정처에 재판이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전망을 문의합니다. 그리고 항소 기각을 기대한다는 의사를 표현해요. 압박이죠. 네. 진짜. 그런데 그럼 법원행정처가 어떤 입장을 표현해야겠습니까? 신경 끄세요. 네,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그래. 뭐 하는 짓입니까? 이렇게 하죠. 상권분리 몰라? 네. 아니면 걔 무시하든가. 대답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접 확인하지는 못하고 있으나 우회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한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재판부랑 청와대가 계속 의견 교환을 하는데 이렇게 했는데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증거가 너무 빼박이죠. 빼박이니까 결국 2심에서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습니다. 법정 구속이 되죠. 그러니까 청와대가 어떻겠어요? 화가 나죠. 그러니까 우병우가 너무 화가 나서 사법부에 막 또 화를 내. 문건에 뭐라고 이렇게 적혀있냐면요. 우병우 민정수석 화살표 사법부에 대한 큰 불만 표시하면서 향후 결론에 재고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는 상고심 절차를 조속히 진행하고 전원 합의체에 회부해 줄 것을 희망.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엄청 구체적이죠. 그리고. 구체적이죠. 원하는 바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대법원이 어떻게 했느냐? 실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 원전 원장 재판을 전압에 회부하고요. 핵심 증거로 나왔던 그 파일의 증거 능력을 13대 0 만장일치로 인정하지 않고. 그럼 그대로 따른 거네요? 네. 사건을 파기환송해버립니다. 예, 그대로 따르죠. 네, 그냥 그 지시했던 내용 그대로 해버립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추가 조사회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요. 행정처가 특정 재판에 대해서 청와대와 밀접하게 정보를 교환하는 등 사법행정권이 재판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던 정황이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이거 진짜 어마무시한 일인데. 이거 정말 너무 소름 끼치는 일입니다. 이거 진짜 군사 독재에서나 불법한. 이게 당시에도 13대 0이라는 이 스코어를 보고 사람들이 이상하다 생각한 너무 거죠. 이상한데? 왜냐하면 법조계 안에서도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일이었어요. 소수 의견이 있을 만한데. 있을 수 있는 일인데도 이게 13대 0으로 갔다는 게 너무 수상하다. 이거 그때 당시 필리버스터 때도 얘기가 나왔었죠. 근데 이게 사실은 뒤에서 이렇게 의견 교환이 있었던 것이다. 이거 진짜 관련자들 다 잡아들여야 되는 수준의 심각한 네, 이거는 사실상 특검 구성에서 다시 이거 얘기를 좀 진행해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발표 내용은 뭐냐? 추가조사위가 발표했던 내용은 이겁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에 법원 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개혁을 요구해온 그 진보 성향 판사 모임들 있죠. 예를 들면 우리법연구회나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그 모임 판사들을 핵심 그룹으로 이렇게 딱 분류를 해서 이 사람들의 동향과 성향을 파악해서 적어놓은 문건은 있다. 그러니까 그게 블랙리스트 사찰 문건. 잠깐만요. 아직 블랙은 아니야. 자, 기다려봐. 리스트야. 근데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이 사람들이 모임에 참석했는지, 그 다음에 모임에서 뭘 얘기했는지, 뒤풀이에 참석했는지, 세세히 사찰했네. 온갖 온갖 멘트 이런 거 다 있고, 뿐만 아니라 그 판사 개인의 가정사, 그 판사가 과거에 학생운동 했는지, 이거 사찰이잖아요. SNS에 뭐 올리는지. 이걸 법원 어디서 한 거예요? 사무처에서 한 거예요? 행정처에서 법원 행정처에서 한 겁니까? 이거를 주로 행정처 심의관 출신 판사들 있죠. 이른바 거점 법관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곳곳에 이제 파고들어서 정보원을 해놓고 정보원처럼 다 수집을 한 거예요, 정보를.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었는데 지금 이 추가 조사회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요. 일단 요 문건이 있는 것 자체는 확인이 됐고 요거는 사법행정권의 지나친 개입까지는 맞다. 근데 뭐냐면 이 리스트는 만들었지만 요 리스트로 이 사람들한테 어떤 위해를 끼쳤는지 여부까지는 우리가 조사할 그러니까 조사할 범위가 아니었다. 그래서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거를 블랙리스트라고까지 말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모른다.
그건 좀 그러네. 아니 문학의 블랙리스트도 거기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전부 위해를 당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표현 정확한 표현은 이겁니다.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 뭐 일종의 판단은 독자들에게 뭐 이런 식인데. 열린 결말인데 누가 봐도 블랙리스트죠. 네. 사찰 문건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찰을 했는데 사찰을 그럼 왜 했겠느냐는 거죠. 그냥 뭐 하는 사람 했겠어? 그러니까 내가 얘랑 뭐 약간 궁합 보려고 했겠냐는 거죠. 너무 좋아서. 너무 좋아서. 뭐 하는지 알고 싶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궁금한 호감? 뭐 이것 때문에 했겠냐는 거죠. 별의 별일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것과 관련해서 MBC가 후속 보도, 즉 발표 다음 날 단독 보도를 하나 내놓는데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용했다. 실제로 뭔가 해를 줬다. 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어제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공개했지만 명단에 오른 판사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라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하니까 MBC가 아예 지난 7년 동안 법원 인사 기록을 일일이 대조한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사법부 블랙리스트 속보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법원은 블랙리스트를 공개는 했지만 명단에 오른 판사들이 실제로 불이익을 당했는지는 조사 대상이 아니어서 확인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MBC가 지난 7년 동안의 법원 인사 기록을 일일이 대조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명단에 있던 판사들은 한 명 빼고는 모두 형사 1심 재판에서 배제돼 있었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작용했다고 보이는 대목입니다. 강현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블랙리스트다. 사실상 뭐 이런 표현 붙일 필요가 없다. 블랙리스트다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제가 아까 충격적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말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네. 사법부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는. 자, 근데 여기에 대한 보도도 정말 충격적입니다. 네. 조선일보는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보도량부터가 충격적인데요. 자, 베나베나 쇼의 어떤 후속입니다. 네, 추가 요거 한번 맞춰보십시오. 가장 많은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는 12건을 내놨고요. 가장 적은 보도를 내놓은 방송사는 0건을 내놨습니다. 이걸 안 한다고요? 네, 단 한 건의 보도도 내놓지 않았어요.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다시 보기에만 안 올린 줄 알고 원본도 다시 확인을 했거든요. 방송 안 했습니다. 이틀 동안. 대박이다. 추가조사위원회 발표가 있었던 날과 다음 날 이틀간 12건의 방송한 방송사는 어디였을까요? 이거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즉 가장 많은 보도를 했던 방송사와 MBC. MBC와 그러면 가장 적게 한 곳은 어디였을까요? KBS. MBC, KBS. 자, 봉우 씨. 사실 KBS를 몰라. 힌트를 주시는군요. 네, 힌트를 주시는군요. 일단 MBC, KBS 하셨고요. 이거 너무 어려운데. 가장 많이 한 곳은 JTBC. 가장 적게 한 곳은 안 한 곳은 채널A. 진짜. 집에 가. 왜요? 제가 아까 퀴즈 하면서 사실 첫 번째 베나베나 쇼가 힌트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왜? MBN이 0건입니다. 아이고. 그리고 가장 많이 한 곳은 MBC입니다. 정말 이봉호 활동가의 어떤 정답을 피해가는 이 기술은 놀라울 지경입니다. 답사이로 맞다 이런 옛날 말이 있거든. 우리 때 그런 소리 들어봤어. 제가 모니터하던 시절에는 MBC는 아무것도 안 하는 애였어요. 아니 그래도 지금 추세를 알아야지.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이상한 바뀌었다. 방송사야 MBC는 진짜. 그리고 사실 베나베나 쇼는 찍는 맛 아니겠습니까? 파악을 할 수가 없네. 그죠. 사실 저도 MBN이 한 건도 안 할 거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습니다. 뭐 했어요 그럼? 그냥 안 합니다. 그냥 안 해요. 대단하다. 하고 자, 한 건만 한 방송사도 있습니다. 야, 뭐야 도끼는 개끼네. 이틀 동안 단 한 건, 첫날만 딱 한 건 정말 마지못해 한 방송사가 있습니다. KBS. 요거 한번 맞춰보시죠. KBS. 자, 봉호 씨. 채널A. 기운이 없어. 요거 맞췄어. 이야, 대단하다. 그럼 아깝네. 한 건 한 거나 아예 안 한 거라고. 그건 다르지. 채널A, MBN 둘 다 도끼는 개끼. 걔는 뭐 한 거예요 이틀 동안? 그래도 한 거는 안 한 거랑 좀 다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관심 없네. 네, 그러니까 보도량이 완전 극명하게 좀 갈리고 있는데요. KBS 몇 건 했어요? KBS는 3건 했습니다. 3건 했는데요. 어떻게 좀 차이가 나냐면요. 일단 KBS, MBC, SBS, JTBC, TV조선 요 방송사는요.
최소한 1월 23일 이 첫날 발표한 날 관련 보도를 톱 보도로는 냅니다. 근데 채널A는 이 보도를 11번째 보도로 내고요. 네, 한 건을 냅니다. 그리고 MBN은 이틀 동안 아예 안 냈다고 했죠. 그리고 MBC 같은 경우는 12건의 보도를 냈다고 했는데요. 첫날 6건 내고 톱 보도, 두 번째 날 6건 내고 톱 보도.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여기다 화려가 집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만큼 중요한 사안이긴 합니다. 네, 그럴 만한 사실 사안이기는 해요. 네. 진짜 파고 들어야 돼요. 이거 어떻게 이렇게 작동했는지. 그래서 사실 이 보고서를 쓸 때 좀 쉽기는 했어요. 보도 자체가 안 되고 보도를 한 TV조선과 채널A라고 해봤자 다 합쳐봤자 6건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얘기를 했나 한번 살펴보려고 했는데 근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눈에 띄는. 첫 번째, 이게 발표된 내용이 크게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원세훈 그 재판 개입건이랑 판사 블랙리스트 건. 예. 근데 유독 TV조선하고 채널A만 원세훈 재판이 아니라 판사 블랙리스트 건을 먼저 보도합니다. 다른 방송사들은요. 톱보도로 다 원세훈 재판건을 언급해요. 근데 TV조선은 톱보도가 판사 블랙리스트고요. 채널A는 한 건의 보도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한 건의 보도에서 그냥 판사 블랙리스트 얘기만 하다가 끝나요. 원세훈 얘기를 아예 안 나옵니다. 뭐지? 원세훈을 보호하려는 건가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뭘까요? 한번 추정해 보시죠. 왜 원세훈 얘기를 그렇게 안 하려고 할까? 피해가려고 하나요? 박근혜 정부의 치부를 더 이상 드러내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의도인가요? 큰 맥락상이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 원세훈 건은요. 어떻게 쉴드가 불가능해.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 근데 블랙리스트 건은 그바 없잖아. 실체가 없다잖아. 라고 왜곡할 수 있구나. 어그로를 끌어볼 여지가 있어. 조사위가 여지를 남겼잖아요. 블랙은 아닐 수도 있다. 아닐 수도 있다고 얘기해 볼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먼저 얘기하는 거야. 실제 관련 보도 내용을 보면요. TV조선 보도 제목. 판사 동향 파악. 인사 불이익 없어. 이게 제목이고요. 그렇군요. 네, 채널A 관련 보도 논란 남긴 판사 블랙리스트 이겁니다. 앵커 멘트도요. TV조선 이른바 사법부 블랙리스트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보수 정권 당시 진보 성향의 판사들을 분리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을 밝히기 위한 조사였죠. 결론은 판사들의 성향과 동향을 파악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 문건 같은 건 찾아내지 못했다는 거였습니다. 정권의 입맛에 맞지 않는 판사들에게 인사상에 불이익을 줬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게 좋은 거구나 지금. 아니 어쨌든 그런데 리스트는 나왔잖아. 그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야. 실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불이익 안 줬으면 사실 그 사찰했다는 거는 그렇게 뭐 의미가 있냐라는 점에 방점을 찍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불리한 건 보도 안 하고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건덕지가 하겠다. 있으니까 그거를 좀 앞세우는 거죠. 똑똑하네.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TV조선 같은 경우에는 보도에 또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언급 자체가 또 없습니다. 그러기 어려운데. 네. 이게 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벌어진 일들이거든요. 그죠. 다른 방송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별도 보도를 내거나 보도 제목에 막 언급을 해가면서 과거 조사위에서 그럼 뭐 했냐. 이 체제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막 이런 지적들을 하는데요. 아예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상고법원 설치를 위해서 사실 그 원세훈 항소심을 이용했다라는 그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관련 보도에서 그 언급도 아예 안 합니다. 그리고 또 대법원관들이 다음 날 13명이 우리는 우병우 영향 안 받았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그 단체 입장을 밝혔죠. 네.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이 얘기를 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입장을 낼까요? 막 이런 얘기를 엄청 많이 하는데 절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언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세훈 재판 개입 이슈 자체에 대한 언급을 좀 피하려는 느낌이 드는 게 뭐냐면 법원 내에서 어떤 여론이 일고 있는지를 소개하는 보도가 있어요. 법원 내 뒤숭숭 내부통신망선 수사해야라는 보도인데요. 여기에서 다루는 여론 자체가 블랙리스트 관련 여론만 소개합니다. 이 원세훈 5건은 마치 판사들이 언급을 아예 안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네. 블랙리스트에 논란이 많다는 식으로 계속 몰아가는군요. 이게 진위 여부에 대해서 논란이 그러면서 마치 초기 부실 조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재조사를 했기 때문에 논란이 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문제를 만드냐. 재조사 했는데 이것 봐. 논란 아직 안 끝나잖아. 그 봐!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TV조선하고 채널A의 프레임인 것이고요.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딱 한 방송사, 이 두 방송사를 제외한 나머지 한 방송사가요. 이 재조사 이후 갈등 프레임을 부각합니다. TV조선 채널 A를 제외한 그리고 MBN 같이 보도를 안 한 방송사를 제외한 나머지 방송사들 있죠. KBS밖에 없네. SBS. KBS밖에 없어. 맞아요. 야, 명예회복하는데. 역시 KBS는 변하지 않았거든. 네. 뭐냐면요. KBS 대법관 전원 반박, 청과 거래 없었다라는 1월 23일자 보도인데요. 여기에서 그 대법관 전원의 유감 표명 소식을 전하면서 보도 말미에 추가 조사 내용이 공개되면서 법원 내부에선 또 다른 갈등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일부 판사들은 블랙리스트에 따른 인사 불이익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원전 재판이 훼손됐다는 증거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추가 조사위가 컴퓨터 열람을 강행한 데 따른 비밀 침해죄 등 위법성 논란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라는 설명을 덧붙입니다. 네. 치졸해요. 근데 좀 이게 약간 제가 헷갈렸던 게요. 전날 KBS 기사에서는 보도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법원 추가조사위원회는 또 법원 행정처가 법원 안팎의 동향을 파악한 문서들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조사위는 이른바 블랙리스트의 존재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지만 이들 문건이 사실상의 특정 판사 성향 조사로 해석되고 있어서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약간 결이 다른 그러니까 다른 기자거든요. 결이 다른 해석을 내놓고 또 이 결과를 내부 게시판에 공개를 했다는 점도 지적을 막 해요. 근데 다음 날에는 완전히 다른 해석을 기자에 따라서 바라보는 시각이 네. 이게 좀 약간 정말 기자마다 이렇게 해석을 다르게 한다면 이건 결국 데스킹 문제다. 데스킹이 어제 오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데스킹이 어제 그렇게 내놓고서 아니다 이건 아닌 것 같다 바꿨나 이게 대체 뭔 일인가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참 아무튼 보도가 다 정말 별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나마 그 MBC가 그래도 MBC를 보시면 그나마 조금은 보이죠. 이게 무슨 사태인지는 조금 아실 수 있는데 보면은 이틀 동안 이렇게 방송하는 걸 보면 이거 진짜 심각한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약간. 제가 며칠 전에 우리 민원연 소식지 때문에 김태진 의장님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끼리는 막 얘기했지만 김태진 의장님이 옛날 이야기의 그 1인자예요. 뭔 자꾸 옛날 이야기 만나면 꼭 해주시는데 나는 어쩔 때는 아는 얘기도 있지만 사실 모르는 얘기가 훨씬 많거든요. 선생님이 해주는 옛날 얘기가. 근데 굉장히 옛날 얘기 있잖아요. 70년대 초반 막. 그러니까 저도 68년생이긴 하지만 70년대 초반에 정치 상황을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지 않았잖아요. 저는 오히려 한 82, 3년부터 정치에 대해서 관심이 생겼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 70년대 박정희 정권 시절의 이야기를 자꾸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툭툭 하는데 요번에 인터뷰하면서 1차 사법파동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근데 1차 사법파동이 지금 이게 거의 4차 사법파동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사법파동이라는 게 딱 있어요. 사법부의 판사들이 이렇게 난리치는 게 역사가 있는 거야. 지금이 4차 사법파동이라고 말하거든요. 몰랐어요. 이게 4차라는. 아, 그래요? 근데 그 1차 사법파동이 2년도에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막 너무 열심히 해주시는 거야. 근데 그거를 소식지에다가 제가 인터뷰로 정리를 해서 쓰는 과정에서 진짜 이게 역사가 깊은 일이구나. 판사를 장악하려고 하는 우리 그 정권에, 그리고 이건 박정희가 만들어낸 잔재였고, 이게 그러니까 박정희의 딸 그분도 똑같이 정말 아버지랑 똑같이 하려고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충격적이었고, 그 1차 사법파동 얘기를 제가 굳이 짧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그때 얘기를 해보면요. 그때도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한 어떤 공안 사건 있잖아요. 너무 무리하게 기소를 한 거예요, 검사가. 그러니까 판사가 이건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기각시켜버린 적이 있었대요. 71년도에. 그랬더니만은 검사가 화가 나가지고 판사가 그냥 통상적으로 하던 일, 뭐 되게 막 디테일하게 말하면은 굉장히 복잡한데 통상적으로 봤던
줬던 향응 그 당시에 뭐 이렇게 그 사람 판사가 출장 갈 때 이렇게 지급했던 정부 돈으로 지급했던 이런 거를 가지고 갑자기 비리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부정부패를 했다라고 하면서 판사를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요. 검사가 판사한테.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자기가 예전에 올렸던 사건을 그러니까 공안 사건을 기각한 것, 그 구속영장 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노다라고 판사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판사들이 지금 말하는 전국 법관회의 같은 걸 열어가지고 막 이제 분노를 표한 다음에 이것은 보복이다. 판사에 대한 보복이다. 그리고 검사는 정부의 그 어떤 그 정권의 그 어떻게 보면 정권 앞잡이 행세를 하는 사람들이 사법부를 흔드는 것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제 불복운동 같은 거를 판사들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박정희가 짠 나타나서 그걸 수습하고 검사도 징계를 하고 판사도 징계를 하는 하되 그 판사 그 비리라고 했다는 그 사람을 징계하되 그 반대했던 그 선언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징계하지 않겠다라고 하면서 수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무튼 판사들이 그냥 조용해졌는데 그때 그걸 못 참고 굉장히 유명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인권 변호사 몇 분은 그냥 그만두시고 나오셨어요. 나오셨는데 그 다음 해에 유신헌법이 제정이 됐거든요. 72년도에. 그러면서 유신헌법이 제정되면서 어떻게 했냐면 대통령이 판사 임명을 대통령이 하겠다. 이제부터 유신헌법에서. 그래서 판사 임명을 대법원장이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이 하게 되면서 그 전에 71년 파동 때 반대했던 그 사람을 다 임명을 안 해버렸어. 임명 취소해버렸어. 그리고 판사는 변호사 저기를 못 하게 해버렸어. 이 사람이. 그러니까 완전히 밥줄을 끄는 거예요. 그 밑보인 사람들을. 그러니까 그게 1차 사법파동이더라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때 이후로 판사들은 정부의 이게 정부 사건에 정부가 미는 사건에는 눈치를 안 볼 수가 없는 어떤 그런 인자가 이제 몸에 새겨진 거죠. 물론 그걸 끝까지 자존심을 지키고 그렇지 않게 하려고 하는 분도 있지만 거기에 줄을 서면 인생이 편안해지는 그런 경험이 이제 그 이후로 쭉 쌓여서 사법파동이 계속 있었고 그때랑 그 지금의 이 사태가 그때랑 정말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태진 의장님이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보기에는 지금의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를 경험했던 사람이 보기에는 이게 너무 충격적이고 어떻게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가 있나. 게다가 이제는 막 리스트까지 정말 사찰 수준으로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일에 대해서 심각하게 보고 있고 특히 사법부가 이렇게 중심을 잃었을 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지를 좀 우리가 좀 둔감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어제 이제 제가 모니터를 위해서 PD수첩을 봤거든요. PD수첩 이번 편이 딱 그거였어요. 사법부 블랙리스트 이번 주 편이. 또 봤는데 뒷부분에서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들어서 판사들이 이상한 재판 결과를 내놨던 거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보여줘요. 그러면서 막 길거리에서 막 강제 밤에 집회를 나가면 야간 집회는 다 야간 시위는 다 금지라고 하면서 집회에 나가기만 했어도 다 막 이렇게 그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막 사람 잡아가고 이랬던 그런 내용들을 막 보여준 다음에 그러면서 그거를 했던 그 판사가 영전되는 그런 것들을 쭉 보여주면서 사법부가 이렇게 정권에 휘둘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콜트 악기 그런 데 얘기도 하고 쭉쭉쭉 이렇게 진행을 해서 굉장히 좋게 한마디로 깊이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우리가 사법부 블랙리스트가 내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판사 누군가가 뭔가를 받던 말던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연예인이 텔레비 나오고 안 나오고는 나한테 되게 직접적인 내가 팬이거나 그러면 더더욱이 그런데 사람들이 판사가 블랙리스트에 있던 말던 그 판사들 그 따뜻하고 그런 권력자들이 자기들끼리 권력 싸움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런 사안이 아니고 엄청나게 우리 삶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번 일은 정말 제대로 보도가 돼야 되는데 진짜 안 되는 방송도 그렇잖아요. 제 신문 보고서는 그냥 아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일단 조사 결과를 보도량이
여기도 만만치가 않거든요. 일단 제일 많이 보도한 곳은 당연히 한겨레 경향이에요. 한겨레 경향은 14건, 13건. 그러니까 경향이 14건, 한겨레가 13건 보도했어요. 그런데 보도를 적게 한 것은 조중동이겠죠. 뭘 자꾸 그렇게 보나. 이건 좀 어떻게 해보려고. 퀴즈 한번 내볼까? 아니, 틀리면 어때? 어쩐 내것 같아. 눈을 그냥 들이대고 있어요. 남이 보고서에. 자, 동아일보가 딸랑 2건밖에 안 했어요. 관련 보도를. 그러니까 한겨레 경향이 14건, 13건 할 동안에 그렇게 2건밖에 보도를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조선하고 중앙도 6건씩만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보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조중동은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거를 야마로 다 뽑은 거예요.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지들 방송이랑 똑같네요. 네. 조선일보는 제목이 제조사만 2달, 판사 PC까지 뒤졌지만 블랙리스트는 없었다. 이게 제목이에요. 일면 기사. 중앙일보는 사설 제목이 블랙리스트 못 찾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위. 완전히 물매기는 거지. 판사 블랙리스트 조사위가 블랙리스트 못 찾았대. 그다음에 동아일보는 제목은 그냥 괜찮았어요. 판사 동향 파악 문건 발견. 인사상 불이익 조치는 없었다. 그래도 동아일보는 물건을 발견했다. 네. 근데 없었다는 아니죠. 그건 확인되지 않은 거죠. 확인 안 됐다고 해야죠. 근데 이렇게 썼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동아일보는 제목은 그나마 나은 거야. 그러나 기사 내용에서는 모두 다 같이 사실상 사법부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법관 인사에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은 사실 무근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라고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네, 거짓말쟁이들. 네. 3사가 다 이런 야마로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명확하게 거듭 말씀드리면 판사 블랙리스트에 대해서는 정당한 절차 없이 동향 파악과 성향 분석한 문건이 다수 발견된 건 사실이고요.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고 다만 블랙리스트 개념에 논란이 있으므로 그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겠다는 이상한 입장을 정리를 한 것이고 이번 조사위가. 그리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블랙리스트와 법원행정처가 생각하는 블랙리스트의 개념이 다르다면서 문제 판사임에도 행정처가 추진한 기구에 심는 등 이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좁은 의미의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거는 블랙리스트 행동이었다라는 그리고 것이죠. 지금 조사위가 확인을 아직 못한 파일이 80건, 60건 막 이래요. 네. 700건이 넘어요. 예, 그러니까 근데 그 내용도 거의 보도를 하지 않아요. 조사위가 아직도 확인하지 않은 게 그렇게 많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쁜 프레임은 자유한국당이 굉장히 많이 주장하는 게 이게 적법 절차를 어겼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엄청 난리예요. 근데 조선일보가 이 프레임을 그대로 가져와서 난리. 조선일보 24면 일면 기사 제목이 판사 PC 뒤져놓고 뒤진 흔적 없앴다. 라는 제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추가조사위원회가 판사 컴퓨터를 강제로 개봉한 다음에 이를 파기했다라고 비판을 했어요. 아이고. 그러면서 검찰도 그런데 이 보도에서 보면요. 자기들 스스로도 이렇게 말해요. 검찰도 압수수색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조사가 끝나면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파기한다. 이거는 인정을 해. 당연한 절차인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죠. 그러나 추가조사위원들은 컴퓨터 강제 개봉 혐의로 고발된 피의자 신분이어서 상황이 다르다라고 우깁니다. 그런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이 주장이 조선일보만 한 주장이 아니고 그 자유한국당이 계속 주장했던 거라고 했잖아요. 특히 자유한국당의 갑자기 또 이름 주광덕 의원이 작년부터 이 소리를 했어요. 그 조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법 조사를 하고 있다라면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비밀 침해죄 소지가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법률 방송 뉴스라는 언론 매체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추가조사위원회의 컴퓨터 개봉이 비밀 침해죄에 저촉되려면 사적 정보가 비밀 장치된 상태에서 그 비밀을 해제해야 성립된다고 본대요. 그런데 공적인 업무용 컴퓨터였고 사적 정보가 들어가 있지 않았고 다른 법관들에게 인수인계돼서 사용되고 있는 컴퓨터였기 때문에 비밀 장치거나 비밀을 해제하는 작업이 들어가 있지 않았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래서 이번에 있어서 주광덕 의원이나 조선일보가 말하는 주장이 적용이 안 된다라는 그런 반론을 펼쳤습니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말도 아니에요. 네. 이거 굉장히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판사의 프라이버시가 판사가 일하면서 쓰는 컴퓨터에 프라이버시가 왜 있습니까? 아니 거기다가 뭘 심어놨길래 이렇게 프라이버시 걱정하시는지. 법원에 있는 공무원 그것도 시민들의 세금으로 산 컴퓨터가 무슨 프라이버시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대법원 규칙인 법관 행동 강령 12조는 법관은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 수익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행정처 PC는 대표적인 법원 공용물입니다. 사적으로 사용해선 안 되는 공용 컴퓨터이니만큼 논리적으로 사적 정보 자체가 담겨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계속 또 뭘 주장하냐면 사법부 갈등이 심각하다. 지금 엄청 갈등이 심각해요라고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판사들끼리의 싸움인 것처럼 몰아가는 거죠. 네, 그렇죠. 그러면서 사실 자세히 안 읽으면요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사법부 그냥 발칵 뒤집혔네. 재수없어. 이러고 끝내요. 제가 보기에는 맞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맨 처음에 이걸 보면서 너무 어렵다. 왜냐하면 기사를 뭘 설명하는지를 모르게 이상하게 써놔요.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 대법관 전원 나선 건 처음, 사법부 갈등 상층부로 확산이라는 제목의 보도가 있는데요. 사법부의 내용이 쉽게 스그러들지 않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막 주절주절 얘기하는데 결론은 사법부가 무지무지 시끄럽고 지금 윗사람들이 가만 안 있으려고 그런다.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 추가 조사의 결과에 분해서 가만 안 있으려고 한다. 이런 식의 내용이에요. 그다음에 동아일보도 조사 못한 암호 파일 760개 개봉 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 그래서 누가 옳다 이걸 조사가 더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방점을 찍어서 보도한 게 아니고 그냥 사법부가 엄청 시끄러워. 지금 아주 난리법석이야. 라는 내용의 그런 주제를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저는 이 판사 블랙리스트 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사건의 본질 그거를 보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 이 제목 자체도 사법부 블랙리스트 그러면 뭔지 모르겠고요. 네. 그냥 굉장히 전체적으로 사람들에게 확 와닿지 않게 보도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조중동이 계속 얘기하는 거는 법원행정처의 청와대 결탁 사유와 판사 사찰 방법 등을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굉장히 어이없는 내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지금 조중동이 보도하지 않는 것은 법원행정처가 판사들을 적색, 청색, 흑색으로 순위를 매겼다는 점. 보도하지 않고 있고요. 법원행정처가 인터넷 익명 카페까지 개입해서 폐쇄를 시도했다는 점도 보도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당연히 760개 파일이 아직 남아있고 이것을 암호화되어 있기 때문에 다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고 있다는 점. 이것도 조중동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동아일보만 아까 말한 조사 못한 암호 파일 360개 개봉 여부 놓고 둘로 갈린 법원 여기에서 암호화된 파일이 있다는 걸 언급했을 뿐이고 그리고 이 보도도 이런 파일이 있다는 걸 방점을 찍은 보도가 아니었고 그냥 법원이 시끄럽다. 이것 때문에 시끄럽다. 그 얘기하면서 실수로 툭 나온 실수로 내가 보기에는 그냥 실수로 툭 나온 거예요. 그런 수준의 지금 보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건이 발생했으면 그 사건의 본질적인 문제를 제대로 전해주면서 찬반을 반대 의견도 실어줘야 되죠. 법안이 시끄러우면 시끄러운 것도 실어줘야 그렇죠. 되지만 기본적으로 사건 자체의 무게감, 그 사건이 의미하는 것이 너무 본질적인 내용이 감춰져 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막 시끄럽기만 하고 막 골치 아프고 보기도 싫어지고 그리고 마치 우리가 그 국회에서 막 국회의원들이 막 싸우고 그러면 꼴보기 싫은 것처럼 딱 그렇게 느끼게 이렇게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문제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표현할 때 경향신문이 사실 이거 단독했잖아요. 근데 네. 경향신문이 요 사건을 지금 양승태 사법농단이라고 표현을 하고 네. 있더라고요. 그 표현이 전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느낌이 탁 살아요. 사법농단. 양승태 사법농단. 네. 지금 우리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했으니까 좀 재밌게 이건 개그예요, 개그. 그러니까 이게 어떤 언론의 죄송한데 이거 이봉우의 폐간인가요? 이거 폐간이라고 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로 일탈 정도로 할게요. 이봉우의 일탈이야? 연합뉴스 TV와 YTN이 21일, 22일 양일간 그 방남 일정을 소화했던 북한 점검단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했느냐 제가 어제 살짝 말씀드렸는데 너무 재밌는 게 많아서 이거는 약간 뭐랄까요 긴장을 푸는 만물상 막 이런 코너처럼 하루의 어떤 웃음 포인트를 찾는 제가 그래서 재밌는 대사들을 이게 보도가 아니에요. 이건 약간 연극 같은 거예요. 연극 같은 대사들을 제가 몇 개 읊어드릴게요. 제가 어제 연합뉴스 TV에 대해서 많이 말씀드려서 오늘 YTN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YTN 22일 YTN 뉴스 Q라는 프로그램에서 역시 생중계하면서 대담을 나눴는데 안찬일 세계 북한 연구센터 소장 또 나오셨네. 이분 또 나왔어요. 연합뉴스 TV에서 저 여자를 남발한 분이죠. 저 여자 이미신. YTN에 나와서는 뭐라 그랬느냐? 현성월 단장이 이틀 동안 옷을 안 갈아입었는데 거기에도 무슨 전략이 있을 것이다. 네?
옷을 안 갈아입었다고요? 네. 그냥 코트 같은 거 입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생각해. 우리 여성 대표단이 만약에 평양 갔다. 그럼 어제 저거 입었으면 오늘 분명히 안 입고 아마 바꿔 입었을 겁니다. 근데 저대로 그대로 입고 나오죠. 이것은 뭔가 북한에서 어떤 그 간부들이 솔선수범해야 되고 검소함을 나타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검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아입지도 않고 또 그대로 나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약간 계속 집중하게 돼. 네,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건 일종의 연극이라고 이게 보도가 이게 보도로 나갔다는 게 이제 웃긴 거지만 검소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갈아입지 않고 나왔다. 이거는 그레이시네. 슈퍼 울트라 맥시멈 그레이. 이런 김세민이 해줘야 돼? 이거 그레이시야. 이게 굉장히 재밌는 게 이게 진짜 이 장면이 너무 웃기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똑같은 프로그램의 바로 옆에 패널로 북한에서 아나운서로 했던 송지영 씨가 나와 있었어요. 네. 그래요? 탈북자인데 이분이 옆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화들짝 놀라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다. 그게 아니고요.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북한에서는 옷을 자주자주 갈아입으면 비정상적인 사람, 가벼운 사람, 네. 막말해서 칠면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바람둥이라고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속옷은 위생상 많이 갈아입지만 겉옷은 일주일 보통 3, 4일 가는 건 보통입니다. 예. 라고 반박을 해줬습니다. 네. 우리 이봉우는 북한에 가면 그냥 엄청 좋은 사람으로 그냥 훌륭한 사람, 엄청 진중한 저는 사람. 3교대니까 네. 북한에 가면 아주 훌륭한 남자죠.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오늘 제 끝이에요. 예. YTN 사실 이거 하나 때문에 이 내용 때문에 제보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것만 확인하려고 보다가 너무 황당한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얘기가 길어진 겁니다. 이거 되게 웃긴데 이것도. 자, 같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22일 날 YTN의 뉴스큐가 얼마나 웃긴 프로그램이었는지 여러분들께 다시 보기를 추천합니다. 예. 이후에 갑자기 이렇게 패션을 옷 갈아입기를 논하던 게 갑자기 믹스커피 얘기로 넘어가는데 김대근 앵커가 진행자죠. 앵커가 그 옷 안 갈아입는 얘기가 한참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정리를 하냐면은 뭐 검소한 생활에 솔선수범하는 그런 모습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도 또 통하는 얘기 같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로 넘어가냐면은 그런데 또 인상적이었던 게 커피 관련된 얘기가 나온다. 그런데 또 인상적이었던 게 커피 관련 얘기가 있더라고요. 믹스 커피 말고 아메리카노를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고 또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인상적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라고. 뭘 어떻게? 네, 해석을 부탁합니다. 도대체 이걸 왜 얘기해? 진행자가.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 질문을 받은 박원곤 한동대 교수가 특히 한성월 정도 되면 해외에 대한 경험도 많은 그런 뭐 유명한 가수고요. 뭐 공헌 가수고 그러기 때문에 뭐 아메리카노 정도를 마시는 거는 제 생각에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냥 뭐 그렇게 직책이 높지 않으면 아메리카노 마시면 안 되나요? 너무 이상하죠. 네. 근데 내가 볼 때 이게 그 박원곤 씨도 이런 얘기를 나누는 게 너무 이상하잖아. 네. 그러니까 본인도 너무 이상하니까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뭐라고 덧붙이냐면은 다만 제가 좀 약간 우려가 되는 것이 현성월이 지금 와서 아마 오늘 밤에 이제 가게 될 원래 일정인데 어제부터 와서 오늘까지 이 한국 여론과 여러 가지 분위기가 너무 개인의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다라는 것에 좀 우려됩니다. 근데 여기서 김대근 앵커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그 현송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일반 그 북한 주민들의 모습과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이런 궁금증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아까 커피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북한에서는 커피 한 잔이 뭐 며칠치 임금에 해당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며칠치 월급은 뭐야? 며칠치 월급도 있어. 야, 이분은 지금 패널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다라고 지적을 했는데 앵커가 포기하지 않는 거야. 아니야. 아니야. 북한에서는 커피가 귀하대잖아요. 막 그러면서 계속 물어보는 거죠. 그랬더니 아까 말씀드린 그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가 그분은 진짜 잘리겠더라 내가 보기에. 네. 송지영 전 북한 아나운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니까 커피라는 게 2000년 이후에 북한에도 커피 믹스기도 들어갔고 북한도 외국인들을 적극 끌어들이기 위해서 뭐 커피도 이제 자체로도 지금은 생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믹스 커피랑 똑같이 조선 뭐 칠보산 뭐 커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그 믹스 커피 저도요 며칠 전에 먹어봤거든요. 근데 똑같습니다. 그냥 물에다 타가지고 이제 저어서 먹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들었지 북한에서 만들었지 똑같더라고요 믹스 커피는. 라고 갑자기 북한 믹스 커피의 역사를 설명합니다. 자.
그랬더니 분명히 한 5분 전에 이런 대답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던 박원곤 교수가 갑자기 이 얘기가 너무 재밌었나 봐요.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어느 정도 연출됐을 가능성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그 커피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마셔야 이것이 어느 정도 입맛에 맞는 건데 그것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마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현성월이 오면서 일거수일투족을 지금 저희가 다 확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하나하나의 의미가 부여가 되는 건 맞는 거고요. 그만큼 또 한국에 대해서 메시지 전달에 대한 선전성동부 부부장이라고 하면은 그것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음모론을 제기하면서 이 커피 대담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말의 근본은 북한을 너무나 얕잡아 보면서 이제 막 함부로 말을 하는 그런 게 있는데다가 그 북한에서 오신 아나운서분은 나름 계속 그 북한이 그렇게 그러니까 왜냐면 자기가 살았던 곳이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아는 것과 너무 다른 소리를 하니까 마치 무슨 고대사에 대해서 막 추측해서 말하는 것처럼 말들을 하고 있으니까 짜증나니까 자꾸 툭툭 자기가 개입해서 이제 말을 하는 건데. 너무 우스꽝스럽다. 저도 뭐 보고서에는 북한 비하의 의도, 뭐 불필요한 북한 비하, 뭐 이런 얘기를 썼지만 사실 그런 걸 다 떠나서 이게 도대체 이런 얘기를 왜 하고 있는 거죠? 뉴스에서? 프로그램이 뉴스인데. 하루 종일 현성어를 하라니까 더 이상 할 게 없는. 진짜 나는 하긴 해야 되는데. 아니 옷 안 갈아입는 것도 전략이고, 뭐 커피 먹는 것도 전략이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정말 나는 너무 진짜 부끄럽습니다 YTN이 정말. 하지만 YTN이 그렇게 하루 종일 이런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해주지 않은 정보가 있습니다. 커피를 주문할 때 현성월 단장이 뭐라고 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메리카노를 달라고 했을 때 현성월 단장의 정확한 멘트가 있는데 YTN이 그걸 설명하지 않았어요. 이게 그런 중요한 정보를 빼뜨리고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는 하고 있구만. 팩트를 말해주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TV조선은 그런 팩트를 말해주는 방송을 아주 훌륭한 방송사죠. 섞은 것 말고 아메리카노라고. 아니 취재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커피를 보도할 거면 취재력이 이 정도는 돼야지. 취재도 하나도 안 해놓고 미스커피 안 먹은 게 전략이라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고 말이야. 예, 아주 YTN이 이게 아주 실력 없는 언론사예요. 그 페이스북에 막 도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 언론이 현성월 보도 그렇게 많이 하면서 보도하지 않았던 것 뭐 이래서 뭐 BBC에서만 보도한 것 해서 나온 거 보셨어요? 그거 보니까 BBC 보도를 통해서 뭐 그 북한 사전 점검단이 우리나라에 와서 어디 뭐 그 황영조 경기장 거기 너무 뭐 실망해가지고 뭐 하고 그 다음에 강릉아트센터는 그나마 오케이 하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그냥 딱딱딱 정리해서 보도했더라고요. BBC 보도는. 그러니까 그냥 이 정도 보도만 나오면 되는 건데 왜 우리나라 보도는 이렇게 딴소리만 많고 이 내용은 오히려 안전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 아무튼간에 뭐 못하겠어요. 재밌는 참 YTN이 너무 심했다. 연합뉴스 TV도 그랬지만은 뭐 이외에도 뭐 종편도 별로 다르진 않아요. MBN에서는 저 허명환 씨라고 자유한국당 정책위원회에 있는 분인데 이분이 나와가지고 뭐라 그랬냐면은 이 모든 사단은 좌파 정부 문재인 정부의 실책이다. 뭐 이런 발언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참. 7, 6, 5, 4, 3, 2, 1. You'll never have the sacred stone. Oh, this you crazy mother. 미나냐 대댓글 오늘은 이렇게 댓글이 많이 달리진 않았네요. 미련곰탱님께서 처장님은 이틀 거하게 술을 드시고도 삼보일토 안 하시고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이렇게 하셨는데 삼보일토는 원래 제가 하는 네, 저는 원래 삼보일토를 하지 물론 저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삼보일토는 안 합니다. 그리고 저는 어제도 술을 또 마셨다는 술꾼이세요? 네, 술꾼입니다. 예. 자, 본봉 선임 활동가님은 밴드를 하는 분답게 락커머리, 라면머리를 하는 게 어떠냐고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최장님은 감사합니다. 욕쟁이라고 하시다니 나빠요 라고 하셨어요. 예, 술꾼이에요. 440416님께서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날씨가 무지무지 춥네요. 옷 따뜻하게 입고 출근하세요.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 라고 하셨습니다. 레이니치세님, 왜 부끄러움은 우리 몫인가요? 저도 부끄러워요. 네, 혼자 듣다가 부끄러워 혼났습니다. 현성월 관련 보도들을 모아 들으니 우리나라 언론이 이 정도 수준이라는 사실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목적이 어쨌든 간에 최소한 수준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 나쁜 목적이어도 좋으니까. 네. 그래서 뭐 개처럼 덤빌 수는 있지만 개똥이 돼서 덤빌 수 이거 진짜 명언이다 이거. 네. 그래서 조중동의 보수의 품격을 바라는 건 이번 생엔 틀린 거겠죠.
있죠? 예. 그래서 폐간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아 너무 촌철살인의 비판은 이걸 제가 언제 한번 써먹겠습니다. 보고서에서. 개처럼 달려들 수는 있지만 개똥이 되어서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티에노님. 일단 저는 현송월로 인해 미의 기준이 바뀔 거다라는 멘트 자체가 마음에 듭니다. 저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과잉 의전. 오히려 저는 뉴스 보면서 경호 인력과 일반인 기자들의 거리 그리고 마이크 뻗치기까지 가능한 행렬에 좀 놀랐다. 저러다 누가 계란이라도 던지면 어쩔 건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과잉 의전이 아니라 오히려 좀 엉성해 보이는 면도 있었다. 맞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시각이죠. 예. 국빈이 그러니까 외빈이 온 거니까. 현송월 일행의 식대가 비싼 걸 비판하는 건 김영란법에 대한 기레기들의 계속적인 불만이 아닐까. 오늘 우리 댓글들이 너무 재밌네요. 예, 좋은데? 촌철살인이야. 예, 그리고 티에노님도 역시 현송월 관련 뉴스들이 너무 창피했다. 수준이 낮아도 너무 낮다. 기자 앵커들도 아무리 월급쟁이라지만 그런 거나 기사 쓰고 뉴스에서 일그란들을 읽는 게 과연 자신들이 하고 싶던 모습들인지 참 창피하다 이런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이거 마지막 그 글이 너무 웃긴데요. 봉봉선임님 얼굴에 보습크림은 바라지도 않으니 바디로션이라도 꼭 바르고 다니십시오. 얼굴에 바디로션을 바르라고요? 제가 아무리 이런 쪽에 무지하지만 바디가 얼굴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봉우 씨가 은근히 그 외모에 관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찍어는 바를 겁니다. 그럼요. 바디로션 안 발라요. 네. 그리고 지금 잠깐 티에노님도 갈아타시는 것인가요? 지금 봉봉의 얼굴이 갈라지는 것만을 걱정해주고 계신 건가요? 역시 걱정 안 하시네. 사람들이 겉으로만 그렇게 저한테 무관심을 표할 뿐이지 속으로는 다들 저놈이 진국이다. 나중 되면은 저놈이 역시 우리를 지킬 것이다. 네, 이런 믿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거야? 그럼요. 정말 슬프고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원래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 무슨 말 하시는 거예요? 왜 갑자기 외모로 또 넘어갑니까? 자, 오늘은 어쨌든 정리해 주시죠. 단골 손님들이 댓글 남겨주셨고요. 예. 다른 분들 또 댓글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댓글이 조금 적었는데 네, 다른 많이 분도 좀 적었네요. 네. 예, 특히 새로운 손님들 많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솜진채 발견님, 예, 구미 할매 두루치기님, 예, 좀 많이 댓글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드디어 내일 금요일이네요. 내일은 제가 드디어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고형 기사형 광고? 헷갈리네. 그 보고서를 계속 주물락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내일은 털어서 방송에서 약간 좀 특집처럼 그 내용으로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은 봉우 씨는 보고서는 안 써도 되겠네요. 그죠? 네, 그리고 제가 내일 휴가입니다. 그렇군요. 네, 휴가를 써야 돼, 이 발생해서. 네. 예, 그러면은 내일은 봉우 씨 없이 우리들이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여러분, 미디어 탈곡기 잘 들으셨나요? 민원연은 1984년부터 우리 사회 언론 민주화를 위한 걸음을 우직하게 걷고 있습니다. 특히 왜곡, 편파, 막장 뉴스가 만연한 상황에서 민원연의 언론 감시 활동은 더욱 중요합니다. 민원연 회원이 되어 저희에게 힘을 주세요. 민원연 홈페이지 ccdm.or.kr에 오셔서 회원가입을 신청하시거나 02-392-0181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한 달 10,000원의 회비가 언론을 바꿉니다.